얘기하는 걸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대부분. 되게 김구가 위대하고 이승만은 독재자고 정치도 잘못했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랑 비슷하냐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을 때 다 욕했어요. 500년 동안 한글을 안 썼습니다. 아니 그 어버이날은 중국에 위대한 문자인 한자가 있는데 괜히 이상한 글자를 만들어갖고 한글이라고 안 그러고 언문이라고 그러고 그거는 상놈들이나 쓰는 거라고 양반들 안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글을 창제한 게 세종대왕의 가장 위대한 업적.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자라고 누구나 인정합니다. 한글이 위대하다는 걸 발견하는데 500년이 걸렸어요. 똑같습니다. 누구나 이승만 다 욕했어요. 근데 왜 이승만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냐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조선시대까지 5천년 동안 우리나라는 되게 못 살았어요. 세계 문화유산에 기록된, 등재된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록문이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518년 조선 역사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일기체로 썼어요. 이건 세계적인 역사책입니다. 그 518년 조선 왕조실록에 518년 동안 518번 이상 1년도 빼놓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기록이 있어요. 뭔가 하면 어느 지역에서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게 된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먹었다. 굶어 죽은 시체를 마을 주민들이 뜯어먹었다. 조선 역사 500년 동안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나 있었고 사람 잡아먹는 사람이 어디나 있었어요. 지금 북한이 그렇습니다. 북한이 특별한 게 아니야. 우리나라 5천년간 그렇게 살았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시체 드신 분 아무도 없어요. 그죠? 우리 너무 잘 먹어갖고 지금 비만이 걱정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5천년 가난했던 나라가 왜 갑자기 비만되고 세계 10위 경제권이 되고 뭐 신라, 고려, 조선 다 잘 사는 사람 잘 살았지만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왜 시체 뜯어먹는 일이 안 생겼느냐 이걸 연구해 보니까 야 이승만이 나라를 세울 때 개혁을 기가 막히게 잘해갖고 그때는 이승만이 그렇게 잘했는지 모르고 한 50년 욕을 했는데 50년 지난 대한민국이 발전한 다음에 보니까 이승만이 기초를 잘 닦아서 발전했구나. 최근에 이승만에 대한 평가가 바뀐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990년대 이전에 미국에서 나온 책은 이승만은 다 사기꾼이에요. 이승만이라는 사기꾼 때문에 미국이 코리아한테 코가 껴가지고 코리아라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살고 평균 수명 39세 40살도 못 살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국민소득 50달러 문맹률 80%, 전 국민의 80%가 글자도 못 읽는 이 가난하고 무식하고 쓸모없는 나라에 이승만 때문에 턱 걸려가지고 미군이 150만 명이나 6.25 전쟁에 참전하고 5만 명이 죽고 10만이 다쳤어요. 과연 코리아라는 저렇게 못 살고 참 별 볼 일 없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미국 국민이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치고 정신병 걸린 사람 30만 되고 이게 말이 되냐. 이승만한테 사기당해서 그런 거다라고 이승만을 욕했는데 1990년대 이후로 미국에서도 평가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가만히 보니까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독립한 나라가 140개국입니다. 그 140개국이 대부분 지금도 절대 빈곤 상태예요. 전 국민의 절반이 영양실조예요. 먹지를 못하고 애들이 바삭바삭 마릅니다. 140개국 신생 독립국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만 절대 빈곤을 탈출했어요. 유일하게 한국만 빈곤을 탈출한 정도가 아니라 선진국 가까이도 있어요. 유일하게 산업화에 성공했고 유일하게 민주화에 성공했어요. 미국이 딴 나라에 물자를 엄청 많이 줬습니다. 한국 도와준 것보다 중국 10배 도와줬어요. 베트남, 독일, 그리스 할 거 없이 엄청나게 미국이 많은 물자를 뿌려줬는데 미국 구호 물자 받은 나라 가운데 딴 나라는 다 그냥 그렇고 만데 한국만 발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학자들도 연구한 거예요. 아니 140개국이나 독립했는데 왜 한국만 산업화가 되고 한국만 민주화가 되고 한국만 발전했느냐 보니까 이승만이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그 이승만의 혁명적인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전 국민의 욕을 먹고 전 세계의 욕을 먹고 지금까지 욕을 먹고 있는 이승만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딴 사람이 보면 그냥 욕이 나오는 그런 이상한 정책을 많이 펼쳤는데 그게 대한민국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그렇고 독일에서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승만은 위대한 리더였다. 이승만에 대한 평가가 바뀌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한 거 위대한 거를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500년 걸렸고
이승만이 위대한 것을 이제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금씩 이해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살아계신 역사가 가운데 제일 아주 최고로 존경받는 분이 유영익 박사입니다. 지금 연세대학교 교수님인데 하버드 대학에서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에서 한국인으로서 한 10년 정도 교수를 하면서 미국의 석학을 가르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승만을 아주 싫어했어요. 4.19 세대입니다. 이승만 물러가라고 데모하셨던 분인데 평생 역사를 한 50년 공부하고 나니까 70대가 돼서 보니까 왜 대한민국이 발전했느냐?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이승만의 혁명적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혁명적 개혁의 바탕에는 기독교로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 기독교 정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번영의 토대를 닦으려 했던 이승만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서 대한민국만 발전했다. 유영익 박사가 이 역사가로서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승만이 무슨 일을 했느냐? 오늘은 이승만의 국정개혁,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와 조건이 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가 토지개혁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토지를 인지명맥, 사람의 목숨줄이라고 불렀어요. 당연하죠.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얻어요. 땅이 없으면 농사도 못 짓고 먹고 살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목숨줄이 땅에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소수의 양반들이 땅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그 양반한테 빌붙어서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 소장농이었어요. 그럼 1년에 지주는 농사를 안 짓죠. 양반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소장농들이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거두면 1년 수확량의 적어도 50%를 지주한테 바쳐야 돼요. 너무 가혹한 거죠. 1년 내내 일해가지고 절반을 바치고 나머지 절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 한국은 산이 많고 땅이 적습니다. 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지가 않아요. 평지가. 그러니까 지주들이 기분 나쁘면 야, 너 이제 그만해. 소자 끊어. 이러면 당장 굶어 죽어야 됩니다. 왜? 사람은 많은데 땅은 적어요. 그러니까 내가 뼈 빠지게 1년 동안 일한 거에 절반을 갖다 바치면서도 지주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 게 이 나라 95% 국민의 5,000년 역사였어요. 그거를 바꿔서 일반 백성들, 소장농들에게 땅을 준 5,000년 역사상 최초로 전 국민에게 땅을 나눠주는 이 참 엄청난 개혁을 이룬 분이 이승만 박사라는 거죠. 자, 1937년 미당 서정주 선생이 쓴 자화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죠? 그 당시 소장농들의 삶을 보여주는 시예요. 애비는 종이었다. 양반이 아니라 아버지가 상놈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소장농이었어요.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이거 아주 한국 문학사의 유명한 시구입니다. 세상은 가도 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 소장농의 자식이 가도 가도 부끄럽습니다. 양반 자식이 어깨 피고 대지를 힘차게 걷죠. 상놈의 자식, 노예 같은 소장농의 자식은 어디를 가도 세상은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써냐면 벼치거나 그늘이거나 혓바닥 늘어들인 병든 숙회 마냥 벌떡거리며 나는 왔다. 숙회, 남자 개를 말하는 거죠. 순놈 개. 개를 보면 이렇게 뜨거운 여름날 혀를 내밀고 헐떡헐떡 대잖아요. 이 종놈의 자식으로 살아야 되는 인생이 병든 숙회처럼 그렇게 헐떡거리는 거였다. 라고 시인이 노래했습니다. 저는 이 시가 비유인 줄 알았어요. 사람을 숙회에 비유했구나. 근데 제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비유가 아니라 사실이더라고요.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까 띄웠던 거? 예. 조선시대 노비를 사고 팔았던 노비 문서에 보면 한문을 썼으니까 양반들이 한문으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걸 한글로 옮기면 수계자입니다. 수계. 옆에 있는 수계라는 글자를 보면 멋있죠? 저게 뭐겠어요? 남자 노예를 사고 판 남자를 숙회라고 그래요. 사람이 아니라 개입니다. 개. 저 종이 한 장에 사람이 물건처럼 사고 팔렸어요. 이게 조선 500년 동안 상놈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이게 1894년 갑오개혁으로 갑오경장으로 양반제도가 폐지가 됐지만 겉으로만 폐지가 됐지 일제시대 내내 일반 백성들의 삶은 저 숙회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1920년대 전라도 어느 지주의 기록이 있어요. 1월 1일이 됐습니다. 그 지주의 집에서 땅을 빌려서 먹고 사는 소장농들이 세배를 하러 와요. 자, 여러분 세배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올라와. 안방으로 들어와.
방에 들어와서 절할 것 같죠? 방에 들어와서 절하는 건 사람입니다. 개는 마당에서 뛰노는 거예요. 남자 소장농들이 어디서 일하냐면 1월 1일과 한겨울날 마당에서 절을 해요. 마당에서. 그러면 이 주인은 마루 위에 딱 앉아갖고 그 절을 받아요. 일제시대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땅이 없으니까. 아니, 지주한테 한겨울이든 한여름이든 절하라면 절을 해야죠. 그래야 땅을 받아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죠. 이 개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국민들에게 땅을 준 것이 1948년 7월 17일 이승만의 토지개혁입니다. 우리 5천년 역사상 처음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 국민에게 땅을 나누어 줌으로써 고루고루 잘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가 교육혁명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집권하기 전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3천만 국민 가운데 학교라는 곳에 단 하루라도 가본 사람이 전 국민의 14%였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승만은 기독교로 교육을 해야 백성들이 살아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기독교 교육하려면 제일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려면 글자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의무교육제도라는 걸 실시합니다. 의무교육이란 건 뭐냐면요, 국가가 강제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거예요. 그전에는 교육은 부모의 권한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가 우리 애를 학교에 보내고 싶으면 보내는 거고, 보내기 싫으면 그냥 농사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승만이 그거를 아주 독재적인 권력을 발휘해갖고 안 된다, 못을 박은 거예요. 부모 마음대로 자식을 학교 보내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건 의무이고 동시에 권리다. 아니, 자기 이름 성자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선진국을 만듭니까? 무슨 행복해지고 돈을 벌 수가 있겠어요? 일제시대까지 학교에 가본 사람이 14%였는데 나머지 86%는 자기 이름도 못 씁니다. 이승만 박사가 12년 동안 국민들을 대상으로 싸워가면서 강제로 교육시켰어요. 그래서 이승만 집권기에 학교의 풍경에 대한 기록을 보면 재밌습니다. 학부모들이 와서 막 데모를 해요. 지금 농사 지어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한데 아들놈이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빨리 나와! 농사 지어야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아니, 내가 대대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우리 할아버지도 농사, 우리 아버지도 농사. 아, 농사 짓는 농사꾼이 까막눈이어도 되지. 우리 아들놈이 괜히 학교 와서 공부를 하더니 지가 농사를 안 짓고 무슨 대학을 간대나? 지가 무슨 의사가 된대나? 지가 회사를 차려서 사장이 된대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오르지 못하려면은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 우리 아들 빨리 지금 농사해줘야 되니까 우리 아들 돌려보내라고. 부모들이 막 데모를 합니다. 그걸 이승만이 독재자였던 건 사실이에요. 독재적인 정권으로 부모들을 제압하고 강제로 전 국민을 교육시켰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대통령에 물러날 때는 전 국민의 96%가 학교 교육을 받게 됩니다. 14%밖에 안 되는 수치를 96%로 발전시켰어요. 여러분,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한, 얼마나 성장했냐면 1만 배 성장했어요. 1만 배. 이게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라는 아주 그 사람은 독재자인데 그 마하티르를 말레이시아 사람이 되게 존경합니다. 왜냐면 말레이시아 역사상 경제를 가장 많이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마하티르가 말레이시아 경제를 4배 발전시켰습니다. 4배. 4배는 참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호수입니다. 우리는 4배가 아니라 40배가 아니라 400배가 아니라 4000배가 아니라 1만 배 성장했어요. 50년 만에 경제가 1만 배 성장한.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우리나라 전체 무역 규모보다 영국이 350배 정도 컸어요. 영국과 대한민국 무역 규모가 350대 1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영국을 이겼어요. 영국을 제쳤어요. 영국보다 무역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이게 한강의 기적이죠? 자, 한강의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게 세계 경제학자들의 연구입니다. 왜 한국에서는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고 저 아프리카의 가나에서는 기적이 안 일어났느냐? 왜 가나냐면요, 우리나라가 건국될 때 모든 형편이 아프리카의 가나와 한국이 비슷했어요. 애를 10명을 낳으면 그 중에 한 5명 정도 어려서 죽고, 유아 사망률 비슷하고, 평균 연령 39세 비슷하고, 문맹률 한 80% 이상의 글자 못 읽는 거 비슷하고, 인구 숫자, 경제 규모가 아프리카 가나랑 대한민국이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가나는 지금도 못 사는 나라인데 아프리카고,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나게 발전했단 말이죠. 대한민국에서는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가나에서 일어나지 않았는가? 미국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교육 기적으로 전 국민을 강제로 공부를 시켜서 국민들이 다 똑똑해지니까 최소한 글자 한 달 읽을 줄 알게 되니까 똑똑해진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갖고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다.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교육혁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이승만의 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통령이 누굽니까? 한국 경제 이만큼 발전시키는 데 제일 큰 공로를 세운 대통령이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 그건 다 인정하죠? 그분이 독재도 하고 잘못도 많이 했지만 그분이 경제 발전시켰다는 건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자, 박정희가 공장을 세웠어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공장을 세워놓고 여러분 열심히 일합시다 해서 국민들이 일하러 왔어요. 공장에서 일하러 온 국민들이 글자를 못 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공장의 기계 작동법을요, 일하는 국민들이 글자를 모르면요, 그걸 그림으로 다 그려야 돼요. 박정희가 새마을 운동을 했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마을 노래를 막 만들었어요. 새마을 운동하자 그러고 새마을 노래를 만들었는데 국민들이 그 악보를 읽을 줄 몰라요. 악보를 볼 줄 모르고 노래도 부를 줄 모르고 가사도 몰라요. 만약에 박정희가 공장을 세웠는데 그 공장 와서 일하는 국민들이 글자도 읽을 수 없었다면, 박정희가 새마을 노래 만들었는데 국민들이 악보도 볼 줄 몰랐다면 과연 한국 경제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성장하는 게 가능했을까요? 박정희가 공장을 세웠지만 그 공장을 돌릴 줄 아는 국민, 글자도 읽을 줄 알고 악보도 읽을 줄 알고 단체 생활을 경험해봐서 규칙도 지킬 줄 아는 국민은 이승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공동작품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공장, 고속도로, 수출품. 눈에 보이는 건 박정희가 만들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공장에서 일한 사람, 고속도로를 닦은 사람, 수출품을 만들어서 수출한 사람, 그 사람을 교육시킨 거는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사람을 교육시켜놨고 박정희가 그렇게 교육된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박정희라는 기관차는 이승만이라는 철도를 달린 거예요. 그럼 기차가 확 지나가면 우리가 야, 저 기차 빨리 달린다 이렇게 말하지, 달리는 기차를 보고 야, 저 철도 잘 깔았다 이렇게 말은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박정희를 싫어하는 좌파들도 박정희가 독재자지만 경제는 잘했다. 왜? 기차가 휙 달리니까. 빠르다. 박정희는 인정하는데 기차 밑에 깔린 철도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승만이 위대하다는 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강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토지개혁, 두 번째가 교육혁명, 세 번째가 기독교 확산입니다. 이승만이 감옥에서 기도한 게 기가 막혀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강의했지만 제일 제 마음에 와닿는 거는 세계에서 제일 망해가는 못 사는 나라 조선의 역적이 감옥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 영국입니다. 하나님, 우리 코리아가 영국보다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지금 무역 규모에서 우리가 영국을 능가했다는 말씀 드렸죠. 그 기도가 10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또 하나, 그 당시 조선 8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여자는 기생, 남자는 백정입니다. 양반 가운데 최초로 예수 믿었던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조선에 예수 믿는 사람 10,000명이 생기게 해주세요. 10,000명. 대단한 기도죠, 여러분. 한 명밖에 없는데 10,000명 기독교인을 달라고 기도했다면 대단합니다. 10,000명이 아니라 100만 구령을 위해서 기도해요. 100만 명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혼자서 예수 믿었는데. 감옥에서 열심히 전도해봤자 40명입니다. 그 40명이 100만 명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물러나던 1960년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120만이었어요. 50년 동안 100만 명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니 예수 믿는 사람 한 명인데 100만 명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승만이 기도했을 때 누가 들어도 미친 소리 아니에요? 그러나 미친 소리 같이 들려도 꿈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움직여 나가십니다.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사람, 그가 역사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전 국민을 기독교인을 만들려고 교도소에는 형목, 형무소에는 형목, 군대에는 군목,
기독교 신문, 방송국, YMCA, 또 대통령이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항상 기도하고 본인이 뛰어난 아주 훌륭한 헌신적인 기독교인이었고 전 국민이 기독교를 믿도록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이승만 집권기에 초등학생들이 해낸 일이 있어요. 이승만이 기독교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이제 중요한 공로 중에 하나가 국기에 대한 경례입니다. 여러분 국기에 대한 경례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볼까요? 손을 이렇게 딱 가슴에 얹죠? 일제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일장기가 있으면 거기에 대고 허리를 숙여서 절을 해야 돼요. 절한다. 배라 그러죠. 한문에 절할 배자. 배례입니다. 배례. 국기를 향해서 절을 해야 돼요. 천황을 모신 신상을 향해서 절을 해야 돼요. 해방이 된다면 그 일제시대 관습이 이어져서 국기에 대해서 절을 했습니다. 근데 1949년 4월 28일 경기도 파주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그 학교에 와서 국기에 대해서 절을 해야 되는데 이걸 거절해요. 아니 우리 기독교에 의하면 하나님께만 절을 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는데 천황 숭배하게 만들어서 천황한테 절을 하고 대한민국 세워진다면 국기에도 절을 하고 이건 기독교의 교리에 맞지 않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 학생들을 퇴학시켜요. 그 부근에 있는 교회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냅니다. 천황을 숭배하던 악습을 대한민국이 세워졌으니까 끊어야 됩니다. 이승만이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국기를 향해서 절하는 거를 이 배례를 주목례로 바꿉니다. 글자대로 주목하는 거예요. 국기를 바라보고 손을 가슴에다 얹는 이 국기에 대한 주목례가 이승만 정권에서 세워진 중요한 기독교 의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미동맹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미동맹을 얘기하려면 먼저 6.25 사변부터 짚어야 됩니다.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나요? 예? 예, 6.25 전쟁 누가 일으켰는지 모르시는 분? 여러분, 독일에서는요, 2차 세계대전을 히틀러가 일으켰다. 이걸 철저히 가르쳐요.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국제 정세가 불안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이 터졌다. 독일과 다른 나라 사이에 갈등이 심해져서 그게 전쟁으로 발전했다. 요런 소리 하는 놈들을 독일에서는 신나치족이라고 그러죠. 가끔 여러분 뉴스에 나오죠. 머리 빡빡 밀고 아니면 가운데 이렇게 한 줄 남기고 히틀러 사진 들고 다니는 한심한 녀석들입니다. 그죠? 그걸 뭐 극우주의자라 그래요.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다. 요게 바른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독일과 다른 나라 사이에 갈등이 번져서 전쟁이 커졌다. 어쩔 수 없이 전쟁이 번져간 것이다. 이게 아주 극우 세력입니다. 독일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극우예요. 대한민국에 오면 이게 사정이 180도 바뀝니다.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 극우고 꼴통이고 수구라 그러고 통합진보당, 이름이 진보입니다. 진보자가 들어갔어요. 통합진보당 대표를 했던 이정이라는 여자가 6.25 전쟁은 누가 일으켰는지 모르겠다. 38선 부근에서 남북한 사이에 갈등이 번지다가 전쟁으로 발전했다. 독일에서 그런 소리 하면 그거 아주 무식한 나치주의자라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정치인이 통합진보당 대표예요. 그게 진보예요. 그래서 이 나라 역사가 지금 얼마나 잘못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6.25 전쟁은 북한이 쳐들어왔다. 이게 정답이고 진리인데 그게 아니고 뭐 남한과 북한이 뭐 서로 갈등하다가 전쟁으로 번졌다. 이런 소리를 역사를 왜곡하는 좌파들이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그 거짓말이 탄로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이 멸망하면서 소련이 갖고 있었던 기밀 문서들이 다 공개가 됐어요. 그 기밀 문서 공개해 보니까 김일성이가 1949년에 스탈린한테 정보를 보냈는데 뭐라고 썼냐면 스탈린 동지의 말은 저에게 법입니다. 스탈린 동지가 말씀하시면 제가 법처럼 시킬 테니까 제발 전쟁 일으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남침을 허락해달라고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간청하는 전보를 계속 보낸 것이 그대로 공개가 됐어요. 김일성이 쓴 편지가. 스탈린이 전쟁을 허락한 것도 그대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왜곡하는 좌파들이 6.25 전쟁은 남침인지 북침인지 확실치 않다. 뭐 전쟁 38선 부근에서 갈등이 심해져서 전쟁으로 발전했다. 이런 거짓말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우리가 거짓말했다라고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는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이정희 대표가 뭐라 그랬죠? 그건 좀 더 연구해 봐야 한다. 무슨 연구를 합니까? 지금 자료가 다 공개가 됐는데.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옆집 사는 강도가 쳐들어와갖고 여러분 가족을 죽였어요.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럼 대한민국 모든 경찰서는 문 닫아야 됩니다. 6.25 전쟁 때 500만이 죽었는데 500만이 죽은 끔찍한 비극에 대해서 누가 먼저 총을 쏘고 전쟁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정희 대표는 학력고사 전국 수석을 한 사람입니다. 학력고사 1등, 대학 입학시험에서 전국 1등한 사람이 6.25 전쟁이 누가 일으켰는지도 몰라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누가 일으켰는지 알아요? 네? 그럼 여러분은 학력고사 전국 1등한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싸우려는 의지입니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끝까지 싸워보겠다. 이 의지가 제일 중요해요. 전쟁 딱 일어나자마자 3일 만에 대한민국 전체 군인의 절반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막 일주일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우리가 쫙 밀리잖아요. 미국이 이승만 박사한테 이 한반도를 떠나서 일본이나 제주도나 이 섬으로 한반도 밖에 망명 정부를 세웁시다. 그리고 한반도를 포기합시다. 라고 이승만에게 미국 정부가 제안을 합니다. 이승만이 그때 75세예요. 미국 대선 부초가 각하 미국이 지원해 줄 테니까 걱정 마시고 한반도는 포기하고 정부를 옮깁시다. 그때 이승만이 가만 듣다가 권총을 딱 꺼내요. 미국 대사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권총을 그 앞에 이렇게 흔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 자꾸 그런 소리 하면 나한테 총 맞는다. 75세의 노인이 약소국 대통령이 미국 대사한테 겁을 확 준 거예요. 권총을 딱 흔들더니 딱 얘기합니다. 이 권총에 지금 총알이 3발 들어있는데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한 발로는 내 와이프를 먼저 내가 딱 쏘고 그 다음 한 발로는 쳐들어온 공산군을 쏘고 마지막 한 발로 내가 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거라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끊는 그 순간까지 내가 끝까지 싸울 테니까 당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국 대사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잘못하면 총 맞을 시간이니까 알겠습니다 각하고 도망쳤어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옆에 있었던 대통령 부인 프란체스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남편이 총을 꺼내더니 공산군이 쳐들어오면 내가 내 와이프를 쏜다 그러니 그날 밤 고열에 시달리면서 헛소리를 합니다. 악몽을 꿔요. 남편이 진짜 총으로 부인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책에 뭐라고 썼냐면 그렇게 싸울 투지를 보여준 것은 국가 원수로는 대단한 일이지만 남편으로서는 크게 잘못했다. 부인을 그렇게 놀라게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제가 책에 썼습니다. 자, 대통령만 싸우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유라시아 대륙 전체, 제가 오전부터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이 소련, 지금의 러시아죠. 러시아와 중국 전체 40여 개국,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가 다 공산화됐는데 대한민국만 공산화가 안 됐습니다.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지도자 한 사람이 잘한다고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승만 박사의 정신을 따라서 방공 노선을 따라서 전 국민이 단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은 위대한 전쟁입니다. 뭐 6.25 전쟁을 동족 상잔의 비극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전쟁이고 무엇을 위해 싸웠느냐 이런 식으로 역사 왜곡을 많이 하는데 그건 대한민국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전 세계 다른 나라 역사가들은 6.25 전쟁을 위대한 전쟁으로 봅니다. 왜 위대한 전쟁이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못 배운 나라 국민들이 공산당과 대항해서 끝까지 싸웠어요. 세계 전쟁사상 유례가 없는 기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군인이라는 게 전쟁을 하다가 조금 상황이 밀리면 항복을 합니다. 여러분이 군인이라면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싸우는데 우리 편이 져요. 그럼 싸우다가 죽느니 그냥 항복해서 포로가 되는 게 낫죠? 그렇게 해서 목숨을 부지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런 경우였어요. 중국이 막 한참 붙을 때 공산군이라는 게 제일 많았을 때도 10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국민당은 600만이었습니다. 국민당의 숫자가 6배 많았어요. 무기도 훨씬 막강했어요. 근데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워낙 천재 전략가였기 때문에 공산당이 계속 이깁니다. 그러니까 국민당에 소속해 있던 병사들이요. 자기네가 600만, 숫자가 6배나 많은데도 공산당한테 질 것 같으니까 항복을 합니다. 나중에 얼마나 많이 항복하냐면요. 하루에 10,000명씩 항복해요. 일개 사단, 10,000명이 한꺼번에 항복해요. 전쟁에서 밀리면은 그렇게 다 항복하는 게 어느 나라 전쟁 역사에나 다 있는 일입니다. 퀴즈.
6.25 전쟁은요, 전쟁 나고 3일 만에 대한민국 전체 국군의 절반이 죽었어요. 3일 만에 전체 병력 가운데 절반이 붕괴돼 버렸습니다. 이러면 다른 나라는 앞을 다퉈서 항복해요. 나머지 절반은 일주일 안에 항복하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항복한 부대가 몇 개 부대일까요? 예? 몇 개 부대일까요? 예? 단 한 개 부대도 없어요. 중국에서는 사단 병력이 항복했는데 대한민국은 사단, 연대, 대대, 소대, 아주 작은 단위 부대까지 단 한 개 부대도 항복한 적이 없어요. 끝까지 싸웠어요. 그렇게 끝까지 싸우려는 투쟁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셔서 나라를 지키게 한 것입니다. 또 하나 퀴즈. 그때 공산당하고 싸우다가 우리 군인 아저씨들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 갔어요. 그 병원에 간 부상병들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편지를 씁니다. 대통령이 나이가 많았으니까 대통령 할아버지 이러고 부상병들이 편지를 써요. 편지 내용이 뭐냐면, 제가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이렇게 팔이 잘라지고 다리가 잘라지고 피를 흘리고 몸을 다친 불구자가 되었으니 국가가 내 생계를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나가서 싸우는 사이에 우리 홀어머니 고향에 남아 계신데 굶어 죽을 지경이 됐으니 국가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지 않도록 우리 어머니 먹을 양식을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다쳤으니 내 다친 몸을 책임지고 국가가 치료해 주십시오. 다른 나라 같으면 다 그렇겠습니다. 부상병들이 매일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는데 편지가 수백 통이에요. 제가 그 편지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다. 이런 위대한 국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제가 정말 가슴을 치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수백 명의 부상병이 보낸 편지가 똑같아요. 뭐냐? 대통령 할아버지 바쁘신데 제가 편지 보내서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팔을 다쳤지만 왼팔을 다쳤기 때문에 오른팔 가지고 총 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대 지휘관한테 명령을 내리셔갖고 제가 부대에 복귀해서 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비록 다쳐서 불구자가 된 몸이지만 이 나라를 지키는 제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나를 치료해달라고, 내 생계를 보장해달라고, 나를 쉬게 해달라고 편지 보낸 게 아니고요. 이 나라 국민들이,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할아버지들이 비록 부상을 입은 몸이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고 싶으니까 제발 저를 이 병원에서 전쟁터로 보내달라고 수백 통의 내용이 한결같았어요. 대통령들이 이승만 박사가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참 눈물을 금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이 끝까지 싸워보겠다는 투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 공산화를 막았습니다. 근데 그 병사들이 쓴 편지가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부상 입은 몸이지만 저를 군대를 보내주시면 뭐라고 썼냐면, 망가진 몸이지만 남북 통일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게 비전입니다. 우리가 공산군한테 밀려가고 낙동강까지 밀려갔는데 거기서도 이 나라 국군이 그냥 공산군을 물리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남북 통일해야 됩니다. 북한 동포를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 참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통일을 향한 비전, 꿈을 잃지 않았어요. 그런 위대한 국민,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은 위대한 전쟁이라는 거죠. 자, 전쟁이 한참 진행되는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당선돼요. 이때 선거 공약이 뭐냐면, 내가 한국전쟁을 끝내겠다. 한국전쟁 종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이 됩니다. 아이젠하워는 끝내기의 명수였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걸 해갖고 히틀러를 끝장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6.25 전쟁 끝난 다음에 1956년에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선거로 바쁠 때 미국이 정신없는 틈을 타서 영국이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막 마음대로 군대를 동원해요. 그때 아이젠하워가 화가 나가지고 영국한테 협박을 합니다. 니들이 미국 말 안 듣고 한 번만 그렇게 독자적으로 활동했다가는 IMF 경제 제재를 통해서 영국 경제 망하게 만들겠다. 영국이 충격을 받고 1950년 이후로 영국은 한 번도 미국 정책에 반기를 들지 않습니다. 미국 말을 잘 듣는 그런 나라가 돼요.
미국 기분 나쁘게 했던 큰일 난다는 것도 영국이 깨달아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라고 그러는데, 대영 제국이 언제 끝났느냐? 1956년에 영국의 제국주의 정책은 비로소 끝이 났다. 그때 이후로 영국은 미국의 말을 잘 듣는 제국이 아니라 그런 어떻게 보면 약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히틀러의 독일 제국을 끝장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을 끝장냈어요. 끝내는 데는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국 전쟁 끝내겠다 할 때 미국 사람은 다 믿었어요.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한국 전쟁 휴전을 추진합니다. 자, 그러면서 전쟁을 하다가 휴전을 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포로죠. 이쪽 변에 잡힌 포로, 저쪽 변에 잡힌 포로를 교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와 연합군이 포로 교환을 추진합니다. 포로를 교환하고 휴전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무슨 문제냐면요. 김일성이 공산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김일성의 명령을 받고 쳐들어온 북한 군인들이 전부 다 공산주의자였던 건 아닙니다. 12살, 14살, 15살짜리 어린애들을 군인이라고 강제로 끌고 갔어요. 그 어린애들한테 총을 주고 너 전쟁 나가 싸워. 안 싸우면 내가 너 죽일 거야. 네 아버지 죽일 거야. 김일성이가 그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어린 병사들을 끌고 왔습니다. 이 어린 병사들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너무 싫어요. 공산주의가 싫은 반공주의자가 되는데도 공산국 군복을 입고 싸워야 돼요. 그러다가 포로가 됐습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와서 보니까 북한에서 계속 세대교육을 받았거든요. 미국은 제국주의자다. 미국은 나쁜 놈들이다. 대한민국은 저건 국토를 분단시킨 원흉이다. 미국과 한국이 나쁘다고 교육을 받았는데 전쟁을 하면서 보니까 공산당이 나쁘고 미국과 한국이 좋다는 것을 병사들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공산군 병사들이 반공주의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쟁 끝나고 포로를 교환하면 이 반공주의자 포로들도 북한으로 보내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공산당을 싫어하니까 북한 가면은 숙청당해. 다 죽여버려요.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소련 병사가 독일과 싸우다가 포로가 됐습니다. 독일군 포로가 됐다가 돌아온 병사들을 스탈린이 다 죽여버렸어요. 똑같이 반공 포로들이 북한 가면 27,000명이나 다 죽게 됩니다. 과연 북한 가면은 학살당할 것이 뻔한 우리 병사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되느냐? 근데 27,000명을 다 죽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휴전을 딱 시켜놓고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UN 16개국이 한국의 안전을 공동으로 보장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보장해줄 테니까 믿어. 16개 나라가 대한민국 지켜줄 테니까 안심해. 근데 그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6.25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도 영국 사람은 계속 미국한테 압력을 넣습니다. 저 코리아라는 나라가 중요한 나라도 아닌데 코리아를 위해서 16개국이 싸울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코리아는 포기하고 유럽이나 지키자. 아니 6.25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도 코리아를 포기하자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과연 그 나라들이 또 한 번 전쟁이 났을 때 한국을 지켜줄 거냐? 첫째 이게 문제가 돼요. 둘째 미군이 철수해버리면 미군이 한국으로 다시 오려면 배 타고 오려면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는 압록강, 두만강강 건너면 바로 진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 저 태평양 건너 있는 사이에 6.25 전쟁 휴전해 놓고 기회를 엿보다가 중국, 소련, 북한이 합세해서 한꺼번에 쳐들어오면 6.25 때야 미국이 와서 도와줬지만 또 한 번 미국이 도와준다는 보장도 없고 또 미국이 오는데 한 달 걸리는데 한 달 사이에 이 공산군들이 아주 빠른 속도전을 전개해갖고 부산 앞바다까지 점령해버리면 대한민국은 적화가 됩니다. 제 얘기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되신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거려 봅시다. 여기 다 공부 잘하는 학생만 모인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역사 얘기인데 두 가지 이해가 되시죠? 이승만이 휴전을 반대하고 첫째, 포로를 돌려보내면 반공포로도 학살당한다. 이 사람 살려야 된다. 둘째, 이렇게 휴전해놓고 미국이 떠나면 결국 나중에 공산당이 또 쳐들어올 때 이 나라는 공산화된다. 이런 휴전협정을 반대해요. 아이젠하워는 히틀러를 상대하고 대영 제국을 해체시킨 사람이니까 코리아의 이승만 정도 우습게 생각한 거죠. 그래갖고 이승만이 반대해도 우리는 휴전을 밀고 나간다. 그랬더니
이승만이 이 아이젠하워와 미국 놈들을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승만이 단행한 게 1954년 6월 18일에 방공포로 석방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미군이 3년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줬어요. 그리고 미군이 잡은 주로 우리 한국군도 열심히 싸웠지만 주로 미군이 많이 싸웠으니까 북한군 포로 수용소에 집어넣고 미군이 그 포로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이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3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싸워준 미군한테 총을 들이댄 거예요. 미군 꼼짝 마! 이래놓고 공산군 포로 가운데 반공주의자들, 북한 넘어가면 학살당할 것이 불을 보듯이 명확한 반공 포로들을 석방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3년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싸워준 미국한테 촛불을 들이댄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 헌병대한테 명령을 내려요. 반공 포로들 석방시켜라. 근데 그 수용소를 미군이 첨단 무기를 갖고 다 지키고 있어요. 그거를 한국 헌병대가 미국보다 무기도 약한데 미군을 제압하고 미군을 무력화시키고 반공포로 우리 동포들을 석방해야 돼.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하니까 이승만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헌병대 장교들한테 포로 수용소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부산, 영천, 대구, 논산 뭐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데 여러 포로 수용소 가운데 포로들을 탈출시키는데 실패한 그 포로 수용소 담당 헌병대는 자살하라. 무서운 명령이죠. 우리 북한 동포 구출 못하면 니들이 죽어. 이게 독재자예요, 독재자. 그죠? 이 이승만 독재자라 그러는 거예요. 국군한테 자살하라 했어.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자살할 각오로 우리 동포들을 살려내라. 그러니까 우리 헌병대가 우리 대통령 멋있다. 북한 주민들 미국을 제압하고라도 우리 민족을 살리려는 대통령한테 충성을 다해야 된다. 우리 헌병대가 머리를 짜냈겠죠. 그죠? 미군이 첨단 무기 들고 있는데 그 미군을 제압하고 우리 동포를 구출해내야 돼요. 그 어떤 방법을 찾았느냐? 미군이 딱 지키고 있어요. 한국 헌병대가 지나면서 인사합니다. 굿모닝. 그랬더니 미국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굿모닝 그래요. 너 잘 지내니? 인사하면서 딱 가까이 와갖고 일로 좀 와봐.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무슨 일이야?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 미군의 눈에다가 고춧가루를 확 뿌렸어요. 미군은 첨단 무기가 있었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청양 고추가 있었다. 고춧가루를 확 뿌리니까 빨간 게 날라와서 미국 애들이 꼼짝을 못해요. 그 사이에 방공포로들을 뒤로 빼돌려서 27,000명을 구출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사건이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미국 사람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첫날 막 분노를 합니다. 방공포로를 이승만이 석방시켰다는 말을 듣고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승만의 일방적인 행동은 약속 파기다. 미국은 이승만이라는 또 다른 적을 만났다. 미국의 적이 공산당만이 아니라 이승만이 우리의 적이 됐다. 화를 딱 내고 보니까 지금 아이젠하워가 한가하게 화를 내고 있을 처지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승만이 혼자 독단적인 결정으로 포로를 석방시켰는데 소련과 공산권에서는 미국을 의심해요. 왜? 아니 대한민국이 조그만 나라인데 힘없는 나라인데 미국이 안 도와줘서 벌써 망했을 나라인데 그 조그만 나라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포로를 석방시켰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이건 분명히 미국이 이승만을 통해서 한 일이다. 미국 니네가 한 거 아니냐? 이승만이 아니라 미국한테 욕을 해요. 두 번째, 아니 국민들이 볼 때는 내가 한국전쟁 끝내겠다. 그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이 됐는데 전쟁을 끝내기는커녕 포로 막 석방시켜서 휴전회담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자기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돼요. 세 번째, 미국 국민들이 볼 때 아이젠하워가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미국이 코리아라는 어서 듣도 보도 못한 조그만 나라를 위해서 군인을 150만 명을 보냈습니다. 5만 명이 죽었어요. 10만 명이 다쳤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을 도와줘놓고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뺨 맞았어요. 그 대한민국 군인이 막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미군을 무력화시켰어요. 그럼 미국 국민들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볼 때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아니 우리나라 군인 150만씩이나 보내고 고춧가루나 얻어갖고 대통령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잘못했다간 아이젠하워의 정치 생명이 끝납니다. 실제로 미국 여론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첫날은 보고를 받자마자 아이젠하워 화를 내요. 이승만이 우리의 적이다. 둘째 날 곧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이승만이랑 싸웠다 내가 죽겠다. 둘째 날 뭐라고
말하자면은 하루가 지난 다음에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절대 퇴장해서는 안 되고 공산주의자들의 한국을 차지하도록 결코 방치해서도 안 된다. 이승만의 불굴의 의지를 미국은 지원한다. 하루 만에 말을 바꿔요. 그리고 이승만과 협상을 하면서 로버트슨이라는 특사를 보냅니다. 특사가 딱 도착하는데 이 특사가 생각할 때 미국 최고의 외교관이니까 뭐 이승만이랑 한 3일이나 4일 정도 회담하면 된다. 그리고 한 5일 출장 허가를 받고 한국에 와요. 이승만을 만만하게 본 거죠. 경무대에서 이승만을 딱 만나고 항의를 합니다. 우리가 3년 동안 한국을 위해 싸워줬는데 우리 병사들한테 고춧가루만 풀고 말이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항의를 딱 하는데 마침 이승만이 그 말을 들으면서 창밖을 딱 봐요. 까치가 확 날아갑니다. 저 까치 봤나? 저 까치가 새장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날아가는 걸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아니 새도 가둬놓지 않고 날아가게 만드는 게 아름다운데 27,000명의 방공포를 우리가 그동안 가둬놓은 게 잘못이지. 그러면서 갑자기 이승만이 로버트슨한테 질문을 툭 던져요. 이게 실제로 기록에 있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여기 올 때 기도하고 왔냐? 깜짝 놀라 로버트슨이. 아니 뭐 제가 바빠갖고 너 오늘 큐티했어? 글쎄 뭐 제가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이 사람아. 그 화를 내 이승만이. 나는 우리 방공포를 석방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일주일을 내가 기도했어요. 일주일을. 그러면서 로버트슨에게 미국 역사를 2시간 동안 강의를 해요. 미국이란 나라가 기도에서 세워진 나라야. 근데 너처럼 지금 미국 애들이 기도를 안 하거든? 그래서 엉망이 된 거야. 오늘 기도하고 와. 이러고 보내요. 3일 만에 이승만을 끝내버릴 로버트슨한테 18일 걸립니다. 18일. 오면 이승만이 뭐 했어? 뭐 알아? 그것도 모르면서 2시간씩 강의를. 왜? 미국 사람보다 미국 역사를 더 잘 알아요. 초대 한국에 부임한 미국 대사였던 존 무초 대사가 뭐라고 썼냐면 자기 회고록에 이승만이 미국 역사를 얘기하면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너무 재밌어갖고 넋을 잃어가면서 2시간, 3시간씩 이승만의 역사 강의를 들었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만나면은 이승만이 물어봐. 이거 아나? 그것도 몰라? 어느 대학 나왔어? 공부를 좀 더 해야지. 이러고 18일을 괴롭히는 거야. 18일을. 로버트슨이 이승만한테 계속 아주 시달리다가 마지막에 결국 이승만 비를 맞춰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우리 한국 현대사를 결정한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첫 번째가 뭐냐? 한국을 아시아 민주주의의 전시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6.25 전쟁 끝냅시다. 더 이상 미국 사람들이 자꾸 죽으니까 미국 국민들이 왜 코리아를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죽어야 되느냐 자꾸 데모하고 골치 아프니까 어떻게든 전쟁 끝내려고 한국을, 코리아를 민주주의의 전시장이 되게 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민주주의 전시장. 이게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국이 왜 발전했느냐? 민주주의 전시장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자동차 파는 딜러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 전시장이 있어요. 자동차 전시장에 고물차를 전시하겠어요? 자동차 전시장에 고장난 차를 진열하겠습니까? 전시장에는 제일 좋은 물건을 갖다 놓게 돼 있어요. 미국이 한국을 민주주의 전시장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야,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민주주의 하면은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다 라는 걸 한국을 통해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자동차 전시장에 제일 좋은 물건을 갖다 놓는 것처럼 한국을 전시장처럼 삐까뻔쩍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미국이 지원해줘서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미국하고 친해지고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겠다. 이게 민주주의 전시장이라는 개념.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한국을 민주주의 전시장 되게 하도록 미국이 아낌없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주주의 전시장 되게 해주겠다. 이승만이 오케이. 두 번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미국이 지켜준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조약을 맺겠다 그랬어요. 이승만이 예스 했을까요? 노 했을까요? 예스 했을까요? 노 했을까요? 예? 노 했어요. 왜 노 했냐면요. 대통령이 조약을 맺어도 미국 국회에서 이거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과 미국 FTA 맺었죠? 노무현 정부 때 FTA 맺었는데 그게 실행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왜? 국회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한국하고 동맹 맺는다 선언을 했는데
미국 국회가 우리 그거 못한다. 왜 우리 젊은이들이 피 흘리고 싸워야 되느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조약은 하나만 해요. 그러니까 조약 정도 갖고 안 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로버트슨이 in and around Korea, 이게 중요한 단어. in and around Korea. 한국 안에 그리고 한국 주변에 미군을 주둔시키겠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 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외국과 조약을 맺어도 국회가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대통령은 국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곧바로 전쟁을 선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 공산군이 쳐들어왔을 때 공산군의 공격을 미군이 받게 되죠. 그러면 미국 대통령은 곧바로 전쟁이다 라고 선포하고 한국을 지켜줄 수 있게 돼요. 자동적으로 전쟁에 참전하게 돼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네. In and around Korea,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회의 승인 없이 곧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전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가 In and around Korea, 한국과 한국 주변에 미군을 배치한다. 이거예요. 한국이 지금까지 발전한 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제 책의 첫 번째 부분이 그 얘기인데,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이전에 한 60년 역사를 살펴보면요, 한 10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나갖고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죽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70년 동안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어요. 왜 그랬느냐? 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 in and around Korea, 한국 주변에 미군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중국이 맨날 우리 한반도를 호시탐탐 노렸는데 미군이 지키니까 중국도 못 내려오고, 러시아도 못 내려오고, 일본도 못 올라오고, 북한도 못 쳐내려오고. 그래서 한반도 주변에 70년 동안에 장기간의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10년에 한 번씩 전쟁해갖고 50만 명, 100만 명씩 죽었는데, 뭐 전쟁만 꼽아봐도 수타전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난징 대학살, 수십만 명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 이 동북아시아에 이승만이라는 천재가 주한미군을 딱 갖다 놓고 한미동맹을 맺음으로써 70년간의 장기간의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미동맹이 맺어졌는데, 한미동맹을 맺은 다음에도 이승만이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국을 협박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깡패짓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사기꾼이고 깡패입니다.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 위대한 기독교인이 어떻게든지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깡패짓을 하고 미국을 협박해 가면서 나라를 지킨 위대한 애국자예요. 근데 결국은 그 이승만의 깡패짓과 협박이 대한민국에만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 책에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좀 썼는데, 한국과 미국을 다 잘 되게 만든 아주 위대한 천재라는 거죠. 이승만이 어떻게 협박하냐면은, 야, 미국이 한국을 도와준다고 언제 우리가 도와달라고 그랬어? 필요 없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야. 이승만은 통일이 꿈이었어요. 저 분단된 조국 북한 동포들 고생하니까 우리 국군을 이끌고 내가 쳐들어가서 북한 동포를 해방시킬 거고, 미국 너네들 싸우기 싫으면 돌아가. 누가 언제 너네들을 지켜달라 그랬어? 이러고 큰 소리를 쳐요. 미국 입장에서 그게 또 고민입니다. 이승만이 미국한테 말도 안 하고 막 포를 선방해버린 거 보니까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요. 저 미친놈이. 저 미친놈이 전쟁을 일으키면 미군도 어쩔 수 없이 전쟁이 끌려들게 돼요.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미군을 휴전선에 배치하면 돼요. 휴전선에 미군을 딱 배치하면 북한이 쳐들어올 때 미군을 쏘게 돼요. 그러니까 북한이 못 쳐내려와요. 동시에 휴전선을 미군이 딱 지키면 남한군도 북한으로 못 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 위험한 휴전선을 미군이 지켜준다. 말하자면 미국이 우리 한국을 지키는 보초가 된 거예요. 이걸 인계철선이라고 합니다. 인계철선이라는 게 뭐냐면요, 지뢰를 쭉 깔아놓고 저기 쳐들어오는 길목에 지뢰를 깔아놓고 철선을 이렇게 연결해요. 선을. 이게 인계철선이죠.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다 그 선을 딱 밟으면 지뢰가 꽝 폭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말하자면 인간 지뢰입니다. 이승만이 북한 쳐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미군이 스스로 지뢰가 돼요. 그래서 휴전선에 북한군이 쳐내려올 수 있는 길목이 24개 루트가 있는데 24개 루트를 미군이 다 지킵니다. 결국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인질이 되고 지뢰가 되고 인계철선이 됐다는 거죠. 미국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이승만이
니들이 정 그렇게 하고 싶다면 내가 말리지는 않으마. 그래서 결국 인류 역사 7,000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강대국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포로가 되고 인질이 되고 지뢰가 되는 이런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승만 강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책에도 썼지만 제가 세 가지를 질문해요. 자, 이승만 잘못한 거 많아요. 나중에 독재도 하고 실수 많이 했습니다. 좋다. 이승만 실수한 거 나도 인정한다. 근데 세 가지. 첫째, 전 세계 역사 7,000년의 이승만처럼 약소국 지도자가 강대국을 협박까지 하고 약소 민족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강대국한테 할 말 다 했던 약소국 지도자가 내 강대국 앞에서 대부분 아부하는데 약소국 지도자 가운데 이승만처럼 할 말 다 했던 사람이 있는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이승만이 맺어낸 한미동맹처럼 일방적으로 강대국이 약소국을 도와주고 지켜주고 베풀어주는 한미동맹만큼 약소국한테 도움이 된 적이 있는가? 세 번째, 인류 역사 7,000년에 강대국이 약소국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지뢰가 된 우리가 대한민국 지키는 지뢰가 될 테니까 제발 좀 허락해줘. 강대국이 빌어서 스스로 지뢰가 되고 인질된 사례가 있는가? 제가 세 가지를 항상 질문해요. 제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한미동맹이라는 걸 맺어서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게 함으로 말미암아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의 조건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개혁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토지개혁,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농민들에게 땅을 주었어요. 둘째는 교육혁명, 5,000년 동안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자기 이름도 못 썼는데 96%가 교육을 받게 만들었어요. 세 번째는 기독교 문화의 확산, 네 번째는 한미동맹. 하나를 더 든다면 시간 관계상 생각했지만 남녀평등을 추진한 게 처음으로 이승만 정권입니다. 이 이승만 박사의 개혁이 토대가 되어서 대한민국이 자유와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 거의 대부분 역사가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역사를 왜곡해갖고 이승만이 잘못했다 어쩌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마지막에 이승만이 잘못했어요. 독재도 하고 실수를 했습니다. 연세가 너무 많아지면서 정세 판단을 잘못했죠. 그래서 결국 하와이로 쫓겨가게 됩니다. 거기서 다시는 조국을 돌아오지 못하고 하와이에서 쓸쓸하게 91세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이승만의 마지막 모습, 잘못하고 죗값을 치르고 비참하고 쓸쓸하게 죽은 모습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배울 점이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죗값을 치르는 그 순간에도 애국자였어요. 91세로 세상을 떠난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유언이 뭐였냐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분이 평생 수많은 한국인들에게 이 구절을 설교했어요. 끊임없이 그 구절을 말씀했던 그 얘기를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승만의 유언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지막 유언이 기도문인데 하나님, 저는 너무나 늙고 지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소서. 나라가 망했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일본의 종이 돼갖고 그 멍에를 메고 36년 동안 무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 나라를 겨우겨우 되찾고 그 나라를 발전시키는 토대를 쌓으면서 늘 이승만의 기도, 마지막 죽는 순간의 기도. 다시는 우리 민족이, 다시는 사랑하는 우리 조국이 나라를 뺏기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소서. 마지막까지 그는 기도하는 애국자였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먼저 떠나고 그의 아내 프란체스카 여사는 그 후로도 꽤 오랜 세월을 사셨어요. 그리고 역시 그분도 90이 넘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전략으로 유명해요. 전략에 관한 한 인간의 경지를 뛰어넘었다. 그분의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도 아끼고 또 아껴가지고 거의 인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한 벌 이렇게 사면은 그 옷이 해질 때까지 입어요. 해진 다음에 그걸 또 꺼내서 입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손자들이 할머니가 해주는 옷을 입고 학교 가기 싫어하고 학교를 안 갔다 그러죠. 하도 옷을 많이 꺼내가지고 그렇게 돈을 아꼈어요. 너무너무 돈을 아끼시니까 이승만 박사 대통령 시절도 맞아요. 대통령 시절에도 이승만이 다 그냥 너덕너덕 기운 옷으로 입고 다녔습니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청렴한 정도가 아니라 가난한 대통령이었죠. 왜? 조선이 왜 망했냐면 그분은 임금이 궁궐을 화려하게 지었기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독립운동가 시절의 기록을 보면 참 가관입니다. 하루 식사가 뭐냐면은 계란에다가 식초를 타요. 그래서 이렇게 둘둘둘 식초에다가 계란을 풀어 그걸 마십니다. 그게 하루 식사예요. 하루 한 끼 식사가 아니고. 자기 생일날 사과 하나 먹고 때워요. 그렇게 돈을 아끼면서 독립운동 하셨어요. 대통령 된 다음에는 청와대에 비가 줄줄 셉니다. 그걸 못 고치게 해요. 왜? 대통령이 자기 사는 집을 편하게 만들면 나라가 망한다. 조선이 그러다 망했다. 그분의 신념이었어요. 대통령이 출장 간 사이에 밑에 있는 사람이 몰래 청와대를 고쳤다가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사표 쓰고 난리가 났어요. 비가 줄줄 새는 집에서 다 떨어진 옷을 입으면서 애국자의 삶을 사셨어요. 프란체스카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돈을 아끼니까 그 며느리, 아들, 손주, 손녀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대통령 부인까지 되신 분이 왜 저렇게 아끼는가?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막으랴? 아멘이십니까? 평생 독립운동가로 가난하게 살면서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대한민국 막을 자가 없다. 옆에 강대국 많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막으랴? 누가 우리나라를 막으랴? 첫 번째 유언이고 두 번째 유언. 왜 이렇게 전략했냐면 자식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비록 약한 나라지만 지금도 우리 주변에 강한 나라가 많잖아요. 일본, 우리보다 훨씬 잘 살죠. 또 중국, 러시아 다 강대국 틈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우리가 약한 나라지만 국민들이 저 고통스러워하는 북한 동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끼 식사라도 이렇게 전략하는 모습을 보여야 강대국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나라는 조그만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야, 중국, 미국, 일본 니네 필요 없어. 우리가 밥 한 끼라도 전략해갖고 우리가 해진 옷을 입더라도 돈을 모아서 우리 힘으로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킬 거야.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각성하고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한 끼 식사라도 전략하는 모습을 보여야 주변의 강대국들이 야, 저 코리아 조그만 나라라 만만한 줄 알았더니 국민들이 저렇게 멋있구나. 국민들이 기백이 살아있구나. 국민들이 민족 혼이 살아 숨쉬는구나. 그리고 강대국이 무시를 못한다. 평생 약소국이라고 무시당했던 건국 대통령 영부인이 마지막에 그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승만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떠났고 마찬가지로 프란체스카도 기도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전략을 해서 북한 동포를 위해서 돈을 모으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오늘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승만 박사와 대한민국 건국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 두 분의 유언은 이승만이 나라를 세우고 외교 활동을 하고 이건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이 따라하기가 어렵죠. 나중에 여러분이 큰 인물이 돼갖고 이승만 박사의 발자취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지금 빨리 학교 나가야지 외교를 하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지금 이승만 박사의 모습을 바로 따라갈 수 있는 애국은 그 마지막 모습입니다. 두 가지. 다시는 종에 멍에를 매지 마소서. 기도하고 떠나셨어요. 기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중학생, 고등학생 돈이 없지만 조금이라도 아껴가지고 중학생 시절부터 고등학생 시절부터 용돈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프란체스카 여사가 북한 동포를 위해서 우리가 전략해야 강대국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다. 가슴에 와닿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 탈북자들 돕는 사역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북한 동포를 위해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저녁 금식에도 다 함께 기도하면서 북한 위해 기도하면서 금식하면 참 좋겠어요. 중학생 시절부터 고등학생 시절부터 내가 앞으로 어른이 되면 애국자가 될 거야. 그럼 그때가 살 일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동포를 위해서 돈을 모으는 그런 애국하는 청소년들 우리 민족과 교회의 미래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손 한번 번쩍 드시고 자,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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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고 마지막 기도는 우리 이승만 박사 프란체스카 여사가 못 다 이룬 꿈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뺏겼던 나라를 우리 선조들이 기도해서 되찾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했어요. 할머니들이 그 일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요, 그렇게 되찾은 나라가 제일 가난하고 형편없었는데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거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자주전선을 무너뜨리고 김일성, 김정일 우상들을 다 박살내버리고 북한의 동포들을 해방시키고 성서한국, 예수한국, 통일조국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할 신의적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오른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통일세대가 되고 싶습니다. 통일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어서 빨리 북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이 해방되게 하시고 예수한국, 성서한국, 통일조국의 꿈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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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예수한국, 성서한국, 통일조국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